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오늘은 뉴스 특보로 평소보다 조금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조치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 그리고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내용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건데 실제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뒤집히는 경우는 이제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 3월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상륙했고 그해 10월부터 마스크가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니 2년 3개월 만에 마스크 의무가 풀린 셈입니다. 정부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브리핑을 오전 11시부터 열기로 했는데요.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오늘은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하고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과 힘겨운 싸움을 시작한 지 만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대미문의 위기였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방역 수칙을 자발적으로 실천해 주신 덕분에 수많은 고비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위기 극복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의료진, 방역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겨울 7차 유행도 정점을 이미 지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고령자, 백신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 중심의 감염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하면서도 사회 각 분야의 완전한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유행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지난 12월 23일 의무 조정 추진 방안 발표 이후 평가 지표 및 해외 상황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마스크 의무 조정 지표와 관련된 상황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국내 상황은 7차 유행의 정점을 지나 전문가들이 제시한 마스크 의무 조정 지표를 충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난주인 1월 2주차부터 4개 지표 중 3개 지표가 참고치를 달성하였습니다. 달성된 지표는 첫 번째로 환자 발생 안정화, 두 번째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세 번째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입니다. 먼저 환자 발생은 3주 연속 감소하였고 그 감소폭 또한 커지고 있어 안정화되는 추세입니다. 신규 위중증 환자도 1월 2주차부터 감소하면서 참고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의료 대응 역량은 4주째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는 절반만 충족되었습니다. 1월 13일부로 감염 취약시설 동절기 추가 접종률이 60%를 초과하여 참고치를 달성하였지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아직 참고치인 50%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지표 충족 여부에 더해 신규 변이와 해외 유행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추가적으로 면밀히 살펴왔습니다. 먼저 신규 변이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국내 우세종이던 BA.5 계통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국가별 유행 변이가 상이하지만 단기간 내 환자 급증을 가져올 수 있는 신규 변이의 유행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중국, 일본, 미국 등 주요국 유행 추이가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입니다. 중국은 대규모 감염 이후 확진자 발생이 다소 감소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중국 현황 정보의 불확실성과 춘절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 등으로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는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지만 최근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의 경우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으로
많은 국민들이 일정 수준의 방어력을 획득하였고 의료 대응 역량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또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가 시행됨에 따라서 해외 유행이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됩니다. 지금부터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설 연휴가 지난 후인 1월 30일 월요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조정이 시행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권고로 전환됩니다. 다만 권고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 그리고 감염 취약시설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실내 그리고 모든 실외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 권고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나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최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둘째,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셋째,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넷째, 환기가 어려운 산밀 환경에 있는 경우. 다섯째,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형성 기회가 많은 경우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설 연휴로 인구 이동이 증가하고 일부 조정 제외 시설에 대한 안내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서 설 연휴 다음 주부터 시행합니다. 의무 조정이 시행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는 물론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자율적인 방역 수칙 실천과 생활화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동절기 추가 접종률 제고, 치료제 처방 강화 등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변이나 해외 상황으로 인한 불확실성에도 지금처럼 신속하고 강도 높게 대처해서 우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분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애석하신 담당 국장들 단상으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수경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이상원 역학조사분석단장, 홍정희 방역지원단장 분석했습니다. 출입기자단에서 사전 질의를 5개 보내주셨습니다. 현장 질의랑 유사한 질문들은 함께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고 추가 질문이 필요한 경우 현장 질문을 추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사실상 격리 조치만 남게 되는데 격리 기간 단축 또는 해제 추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한겨레 신문 천호성 기자님도 사급 전환이라든지 격리 의무 조정과 관련된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간 그 격리 기간 단축 및 해제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왔고 또 실제로 해외에서도 홍콩이나 일본 등에서 그런 논의들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그 1단계 의무 해제, 마스크 의무 해제가 진행이 되면서 그런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WHO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19 비상 사태를 아직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비상 사태가 해제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국내의 그 심각 단계가 경계나 주의 단계로 그 단계가 변경이 되면서 격리 의무 해제 그 고려를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해서 결정해 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 사전 질문입니다. 미국, 이스라엘 등 해외 국가에서는 과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조정이나 해제한 뒤에 감소세였던 유행 규모가 일정 부분 증가세로 바뀌었는데
국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무화 해제 이후에 당연히 이런 그 약간의 증가세는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지금 국내 상황을 볼 때 국내 역량이나 또 해외 상황에 대한 그 한국의 대응이 그렇게까지 아주 갑작스럽게 그 증가세로 갈 것으로 예상하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증가 추세로 갈 수 있는 우려는 있기 때문에 더욱 그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이제 백신 접종 굉장히 중요하겠고, 마스크 착용이라는 게 의무 해제일 따름이지 이제 실제로 권고기 때문에 특히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그 마스크 착용을 계속 해주시길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유사한 질문인데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조정한 이후에 급격한 감염 재확산 또는 위협적인 신규 변이 유행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라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또 다시 시행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급격하게 그 재확산이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이제 그 변이의 분석은 충분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규 변이가 정말 뭐 오미크론 때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국내에 확산을 해서 우리의 의료 대응 역량에 굉장히 이제 위협이 될 만큼 그런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은 마스크 착용을 재의무화를 그렇게 다시 시행할 것 같지는 않고요. 하지만 이제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모니터링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사전 질문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 이후에 지금까지 미착용과 관련된 신고 건수나 또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몇 건이 있었는지 수치를 확인해 달라고 했고, 또 한 국회의원이 전날 고속 열차 객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실이 보도가 확인이 된 바가 있는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네, 2020년 10월 이후에 그 집계된 건수는 단속 건수는 한 약 30만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서 과태료 부과된 건수는 한 약 2,500건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계도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말씀하신 그 고속 열차 내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전 질문 마지막입니다. 택시는 법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에 분류는 되지만 다른 수단처럼 인구가 밀집해서 또 전염 위험이 높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번 의무 조정에서 제외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고, 또 2단계 전환 시점은 또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는 질이 있습니다. 네, 택시는 그 아주 다수가 이렇게 한꺼번에 모이는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그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산밀 환경에 속한다고 저희가 분류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2단계 전환 시점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위기 단계가 심각해서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면서 그 코로나19가 2급이 아닌 이제 4급으로 단계 조정이 되면은 그때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네,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기자분들이 문자로 보내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답변된 내용들은 지난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 기자님, 2단계 조정 시점과 관련된 부분은 기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충청일보 장중식 기자님,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권고로 조정이 된 것과 관련되어서 일선 학교와 또 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또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도 지금 의무 해제 그 제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동일하게 제외됩니다. 네, 중앙일보 최혜성 기자님, 2단계는 언제쯤 예상되는지도 기존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정은 기자님 질의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다 해도 10명 중에 6명꼴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쓸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또 겨울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감염 위험 등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또 의견들도 있습니다.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에 감염 위험에 대해서 방역 당국의 입장과 또 의견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예, 누차 말씀드린 대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이후에도 이게 의무에서 권고로 이제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런 그 겨울철 실내 공간에서 사실 위험성이 우려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 특히 이제 산밀 그런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기를 자발적으로 해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네, 한겨레 천호성 기자님. 네, 브리핑 현장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브리핑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일단 앞서 발표됐던 내용들부터 좀 짚어보죠. 일단 실내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게 정확히 며칠부터였죠? 네, 오는 30일부터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전에 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의무 착용이 해제된 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가지 중에 3가지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인데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이렇게 3가지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설 연휴에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점이 아쉬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 총리는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커졌는데요. 때문에 한 총리는 60세 이상 고위험군 분들과 감염 취약 시설에 있는 어르신들은 하루빨리 접종받기를 강력히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도 또 일부 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의 의무가 유지되는데 어떤 것들이죠? 네, 의료기관, 그러니까 병원을 말하는 거죠. 약국, 대중교통, 그리고 요양병원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참고로 그 대중교통에 택시가 포함되냐 이게 좀 헷갈리실 텐데요. 택시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 총리는 노인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 언제든 마스크를 써달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일부 장소들이 제외되기는 했지만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 활동하는 거의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게 된 건데 마스크를 이렇게 완전히 의무에서 해제되는 게 얼마 만이죠? 네, 발표한 것처럼 약 3년 만입니다. 3년간 모두 7번의 대유행이 찾아왔고 지금은 7차 유행이 안정된 상황입니다. 자연 감염과 백신 접종을 통한 우리 국민의 항체 양성률이 99%에 육박하면서 일상 회복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리면서 예외 시설에서 마스크 의무와 더불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만이 코로나19의 마지막 방역 조치로 남게 됩니다. 네, 물론 뭐 마스크를 쓰는 게 당연히 답답하고 벗으면 편안하게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다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확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은 좀 우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이 고위험군 환자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엄중식 가천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한 언론을 통해 중환자 진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이 중환자실은 상당 부분 1인실이나 음압 격리실로 만드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 변이 유입을 지속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도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새 변이가 유입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검사를 의무화하고 확보한 검체로 전장 유전체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새 변이가 유행하는 미국 등에 대해선 아직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한 언론을 통해서 새로운 변이는 나오고 있다며 결국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변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브리핑에서 향후 계획들에 대한 질의응답이 좀 진행이 됐는데 네. 어떤 계획들을 방역 당국에서 가지고 있는지도 좀 짚어보죠. 네, 먼저 이제 격리 기간을 지금 7일이죠. 이게 3일로 단축하냐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어요. 예. 그런데 이제 논의는 계속 있어 왔고 홍콩이나 일본은 이미 그렇게 논의를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우리나라도 마스크 의무 해제가 되면서 이제 논의 단계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예. 또 WTO에서 아직 하지만 이제 비상 사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직 심각 단계에서 이 경계나 주의 단계로 변경이 되면 이 격리 해제 의무를 이제 논의해 보겠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보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한나 기자와 방역 당국의 브리핑 내용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쉬어가기 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는 2,380선을 중심으로 초반 오르다 내리다를 반복하다 현재 2,370선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전 11시 20분 현재 어제보다 소폭 내린 2,370선 초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다른 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는 반면 기관과 개인 모두 합친 순매도 물량도 역시 1,000억 원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이 1%대 미만의 상승 혹은 하락세를 보이며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710선 강보합권에 머물며 어제 종가를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고 원달러 환율도 어제보다 소폭 오른 1,230원대 초반 부근을 맴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 뉴욕 증시는 이틀째 하락 마감했다고요. 네, 뉴욕 증시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에도 긴축 우려가 재부각되며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란 우려가 반영됐습니다. 연준은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이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5%보다 더 오를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악재였습니다. 특히 가벼운 경기 침체를 미국이 겪을 경우 기준금리가 6%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해 긴축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자, 우리 경제에 지난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물가 상황 보겠습니다.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생산자 물가가 2달 연속 줄었습니다. 유가와 환율이 떨어진 영향인데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둔화될 거란 기대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최나리 기자. 네, 채널입니다. 네, 생산자 물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11월보다 0.3% 낮은 119.96으로 집계됐습니다. 11월 이후 2개월째 내림세입니다. 공산품을 중심으로 하락했는데요. 석탄, 석유 제품과 컴퓨터, 전자광학기기 등의 하락폭이 커지면서 공산품이 1% 내렸습니다. 국제유가와 환율이 내린 영향입니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 물가지수 역시 전월 대비 1.6% 낮아졌습니다. 원재료가 6.5% 하락했고 중간재와 최종재 물가도 모두 하락했습니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12월 총 산출 물가지수도 11월보다 1.7% 내렸습니다. 네, 반면에 오른 품목도 있었죠. 네, 상승폭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농림수산품 물가는 4.9% 올랐습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오이와 호박 등 값이 급등했고요. 서비스업 물가도 0.2% 올랐습니다. 특히 서비스업 음식점과 숙박, 운송 관련 물가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물가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한국은행은 식료품, 전기, 도시가스, 석유 제품 이외의 부분에서 상승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국내 경기 변화나 국제유가, 환율의 움직임에 주의해서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생산자 물가지수가 2개월째 내림세지만 여전히 1년 전인 2021년 12월과 비교하면 6%나 높은 수준입니다. 또 지난해 연간으로는 생산자 물가가 8% 이상 뛰어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 체감 물가 부담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행복해야 할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새벽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집이 40여 채가 타버렸습니다.
스위스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도 장비와 인력을 충동원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불이 몇 시부터 어느 쪽에서 났고 피해는 얼마나 컸던 겁니까? 네, 아침 6시 27분쯤 구룡마을 4지구에서 불이 났고 바로 옆구역으로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이 7시 17분쯤 4에서 6지구 주민 500여 명을 긴급 대피시켰고 불길을 잡고 있는데요. 집 40여 채가 불에 타서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구룡마을은 특히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화재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집들마다 떡솜이라고 불리는 솜뭉치를 사방에 둘렀고 또 안쪽은 비닐과 스티로폼 등 불에 잘 타는 물질로 덮여 있어서 불에 더 위험한데요. 또 집들이 붙어 있어서 LPG 가스통과 연탄도 서로 가까이 있고 전선도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만큼 불이 크게 번질 수 있고 끄기도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정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일단 다보스 포럼 일정으로 스위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소식을 듣고 지자체 등에게 인력과 장비 등 총동원해 인명피해가 없게 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화재 발생 보고를 받고 아침 7시 20분쯤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강남구 등에 이재민 주거 이전 대책을 빨리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SNS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달라며 상당한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사고 수습에 민주당도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시중은행들의 예금 금리가 더 떨어졌습니다. 이제 5대 은행들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은 모두 연이자 4%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금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호 기자. 네, 김기호입니다. 네, 자고 나면 예금 금리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요 은행들의 예금 금리를 보면 모두 3%대로 내려왔습니다. NH농협은행이 연 3.68%로 가장 낮고 유일하게 4%대를 유지하던 하나은행마저 오늘 3.95%로 금리를 내리면서 3%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로써 불과 2달 전 5%를 웃돌던 5대 은행들의 예금 금리는 이제 4%대도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들도 예금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K뱅크가 연 4.7%에서 4.4%로 내렸고 카카오뱅크도 4%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예금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는 이유는 은행채 금리가 떨어졌고 채권 시장도 안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은행 간 수신 경쟁이 사그라든 이유도 큽니다. 네, 최근에는 대출 금리도 함께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금 금리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속도가 느리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자 장사 비판 속에 은행들이 앞다퉈 대출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요. 당장 오늘부터 우리은행도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0.4%포인트 인하하면서 금리 상단이 연 6%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의 예대금리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최근 추세를 보면 지난해 7월부터 각 은행들의 예대금리 차를 매달 공시하도록 제도가 바뀐 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는데요.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한국은행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2.38%포인트던 예대금리 차는 11월 2.51%포인트로 커졌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의 수신경쟁 자제령이 나온 뒤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빠르게 내리면서 더 커졌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은행연합회는 오늘 오후 지난달 예대금리 차를 공시합니다. SBS 비즈 김기호입니다. 금융권 소식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보험사들은 단순히 손해를 보장해주는 걸 넘어서 고객이 아프거나 다치지 않도록 직접 관리해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건강을 관리해주면 보험금 지급도 줄고 고객 데이터도 얻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의욕적으로 너도 나도 뛰어들고는 있지만 당장 눈에 띄게 성장하기에는 한계도 뚜렷합니다. 류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해 주요 보험사들의 화두는 헬스케어입니다. 보험 상품만으로는 한계를 느끼자 새로운 먹거리로 삼은 겁니다. 발빠른 일부 보험사들은 일찌감치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KB손해보험은 자회사를 통해 보시는 것처럼 요양시설을 세우고 헬스케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사업을 하려면 생활습관이나 건강정보 등을 수집해야 하는데 보험사들이 최근 디지털 조직을 강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신한라이프는 올해 디지털 사업을 전담하는 DX그룹을 신설했고 올해 초 출범한 KB라이프 생명도 DT본부를 만들어 닻을 올렸습니다. 정책적인 환경도 예전보단 나아졌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만성질환자에 대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걸림돌도 만만치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공공의료 데이터를 쓸 수 없는데 의료계가 개인정보를 수익사업에 활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가 가명화된 상태에서라도 이용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보면 환자들 쪽에도 굉장히 정교화된 상품이 개발되니까 좋은 게 있는데 시민단체나 의료계에서 반발할 수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잠재우느냐, 이게 관건이죠. 무엇보다 디지털 전환이 유독 더딘 보험사들이 고객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혜택이 좋은 카드, 이른바 혜자 카드가 최근 카드사들의 긴축 경영으로 줄줄이 단종됐죠. 실망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런 가운데 카드사들이 오랜만에 프리미엄 카드를 출시하면서 고객 잡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프리미엄과는 거리가 멀었던 2030 젊은 고객을 겨냥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눈여겨볼 만한 상품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하나카드와 현대카드, KB국민카드 상품이 대표적입니다. 우선 하나카드는 지난해 4년 만에 클럽 H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연회비 15만 원에 항공 마일리지 적립 등 여행이나 공항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현대카드에선 연회비 50만 원의 더 레드 스트라이프 카드를 선보였는데요. 바우처를 최대 70만 원 제공하고 M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KB국민카드에선 5년 만에 프리미엄 카드 헤리티지를 출시했는데 연회비 20만 원으로 기본 할인 혜택에 호텔이나 항공 관련 쿠폰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런데 카드사들이 이렇게 연회비도 비싼 프리미엄 카드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네, 프리미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달라진 영향이 컸습니다. 이른바 소확행보다는 플렉스가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새로운 고객층을 프리미엄으로 유입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카드사들의 비용 효율화에도 일반 카드보다는 프리미엄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입니다. 프리미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떤 특화된 소비 계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을 좀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카드사들이 이제 프리미엄 쪽으로 전환하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한때는 알뜰족을 겨냥한 상품들이 줄을 이었다면 이제는 프리미엄처럼 특화된 상품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몇 년간 이어졌던 한류 열풍으로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면서 한국 제품을 해외에서 직구하는 역직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업체들이 이 시장을 겨냥해 획기적인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새로운 수출 모델로도 부상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서비스인지 전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평택시의 한 마스크팩 회사. 입소문을 타며 3년 만에 연매출 20억 원을 돌파했지만 중소기업으로서 해외 진출 부담은 컸습니다. 중국 진출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실패. 최근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통관도 저희가 진행을 했어야 되고 보증금 같은 것도 내야 되고 광고비도 다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거를 다 해주고 저희는 이제 물건만 납품하면 끝이라서 너무 대조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 시장에 가장 적극적인 것은 쿠팡입니다. 국내 시장 성공 법칙을 그대로 대만에 적용 중인데 상품 주문 이틀 만에 한국 제품 배송이 가능하게 설계했습니다. 티몬과 퀄리도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기준으로 연간 역직구 건수는 4천만 건이지만 플랫폼 공룡들이 고속도로를 깔며 수년 내 시장이 급팽창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국내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보다 쉽게 세계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제 수출의 주요한 새로운 경로 중소업체들이 구매 확인서 등을 통해서 간접 수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내 대기업 플랫폼과 정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플랫폼들이 뛰어든 역직구 시장이 수출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란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우위를 점하려는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전서연입니다. 지난 4박 5일 동안 지속적으로 소식을 전해드렸던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 이제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글로벌 CEO들과 만나 투자를 요청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와 2차 전지뿐 아니라 원전과 청정 수소에 대한 세일즈에도 나섰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신성호 기자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정학적 분쟁으로 에너지 안보 확보가 세계 경제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 특별 연설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단으로 원전 활용과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Technology to achieve their carbon neutrality goals. Clean hydrogen is now receiving attention as a game changer for future. To this end, the Middle East and Europe that have great potential for green hydrogen production and the countries with advanced technologies in utilizing hydrogen, such as Korea and Japan, need to cooperate. 우리나라가 주도해 회복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공급망 분야로는 반도체를 꼽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반도체 기술을 The semiconductor technologies that Korea has should be produced by and in many countries and projects and initiatives so that we can facilitate 자유의 정신으로 공급망 복원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일각에서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치포 동맹 참여가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철강, 바이오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생산 기술과 제조 역량을 보유한 만큼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리 연방공대 방문을 끝으로 6박 8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SBS 비즈 신성호입니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는 산업 정책 세션도 진행됐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세일즈 한창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우형준 기자입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보스 포럼 산업정책의 미래 세션에 참석했습니다. 또 글로벌 스타트업 CEO들에게는 우리나라에서의 창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국제 스타트업 허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많이 동의하고 있었고요. 특히 글로벌 기업으로 가려면 아시아로 시장을 확대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굉장히 좋은 교두부다.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보스에 와서 들었는데 벤처펀드 조성액이 사상 최대로 10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투자는 계속 모이고 있는데 집행이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기간이 올 상반기일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중동 진출을 꾀하기 위해 다음 주에는 사우디행에 오를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을 중동 시장에 진출하는 것과 함께 펀드를 조성을 해서 인큐베이팅 하는 것들을 굉장히 깊은 범위 내에서 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중동에서 좋은 뉴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다보스 포럼에선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위축된 투자 심리로 막힌 우리 중소기업의 자금줄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신문이나 우유 배달에 한정됐던 구독 서비스, 최근 몇 년 동안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는 중이죠. 경기 불황 속에 목돈 쓰는 게 부담스러운 소비자를 공략하겠다는 전략인데 수천만 원에 달하는 명품 시계까지 구독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돈이 있어도 구하기 어렵다는 명품 시계. 수천만 원대 시계를 매달 바꿔 찰 수 있는 구독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월 100만 원부터 1,200만 원까지 원하는 구독료를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 월 구독료 100만 원을 냈는데요. 이제 이 명품 시계는 한 달 동안 제 겁니다. 시계를 구매를 하고 싶은데 그 구매 못 하시는 분들 편하게 볼 수 있고 착용할 수 있고 그것도 또 렌탈도 할 수 있는 차보고 그리고 또 이제 연간으로 한 12개 정도까지는 시계를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이제는 단종돼 구하기 힘든 시계도 구독이 가능합니다. 지금 단종은 됐지만 더 이상 생산이 안 되지만 그러면 실제로 사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는 제품인데 없는 거죠. 구독도 가능한 건가요? 네, 그럼 당연하죠. 가구업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월 2만 원대의 구독료를 내면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거실장을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50 여성들이 주 고객층으로 새롭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 유지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원하신다면은 고객이 소장하셔서 이용하셔도 가능합니다. 사실상 무이자 할부 기간을 대폭 늘려주는 셈이라 당장 목돈을 내기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매하지 않고 혜택은 챙기는 이른바 체리 슈머 소비자 확산과 경제 악화가 맞물리면서 구독 시장은 매년 커지고 있는 상황. 오는 2025년 국내 구독 경제 시장은 100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아우디와 기아,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서 판매한 13개 차종 19,960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우디 7개 차종 18,326대에서는 연료 레벨 센서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해 계기판에 잔여 연료량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기아 니로 등 3개 차종 625대에서는 냉각수 누수가 확인됐고 벤츠의 스프린터 456대에서는 변속기 제어 장치의 설정값 오류가 있었습니다. 산업부가 올해 바이오 분야 연구 개발에 2,746억 원을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 의학, 의료기기, 헬스케어, 바이오 소재 4개 분야에서 252개의 신규 R&D 과제를 선정하기로 하고 관련 계획을 공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중 바이오 의학 분야에 가장 많은 1,074억 원이 투입됩니다. 카카오뱅크가 오늘부터 자유적금 상품의 기본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상합니다. 자유적금 금리를 기간에 따라 0.2에서 0.3%포인트 인상해 최고금리는 연 4.7%가 됩니다. 자유적금은 지켜야 하는 납입일이나 납입 횟수 제한 없이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적금 상품으로 추가 납입도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안녕하세요. 캐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오후부터는 차고 강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예보한 기온보다 체감 기온이 더 낮을 수 있겠습니다. 날은 추워지지만 덕분에 오전 중 전국에 말썽을 부리던 황사는 오후 들어 차츰 해소가 되겠습니다. 대기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WHO 기준의 경우 제주는 한대 나쁨 단계로 공기질이 약간 나쁜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 날이 추울 때는 공기가 쾌적하지만 추위가 주춤하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중서부를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약간 높게 오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내는 명절에는 실내 공기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는데요. 짧은 시간 여러 번 실내 환기를 꼭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앞서 브리핑에서 보신 것처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은 열흘 뒤인 30일입니다. 아무래도 과거 연휴 이후에 확진자가 늘었던 경험이 방역당국의 결정에 영향을 끼쳤을 텐데요. 내일부터 시작될 설 명절까지는 마스크 잘 쓰셔서 안전하고 행복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25일 오전 11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